이 정신분석 치료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이따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프로이트 이래 창안되어 왔고 지난 200여 년간 전 서양에서 비엔나에서 시작해서 영국, 스위스, 또 미국 등지에서 발전되어 온 정신분석 치료요, 또 현대의학에서 정신을 다루는 유일한 과학적 치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신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도 내과나 외과, 또 산부인과, 눈에 보이는 것은 발전이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는 비교적 늦게 발전, 그 계기가 정신분석학이었다 하는 것은 누차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886년부터 프로이트는 파리에 잠시 다녀와서 정신분석 치료법을 창안했는데, 정신이 아까도 말했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이트는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연구를 했다고 그랬나요? 예?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도 했지만은 왜 저렇게 되는가?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그러고 팔이 마비됐다 그러느냐?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을 프로이트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다고 그랬나요? 자기 마음을 분석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특히 꿈을 분석을 하고 자기가 꾼 꿈을 분석을 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자기 마음을 분석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볼 수 있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창안하시고 여지껏 발전해오고, 정신분석학이 발전됨으로 해서 우리는 잠을 왜 못 자는가, 어째서 밤에 자다가 안 됐다 안 됐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가, 왜 또 남을 만나면은 의심을 하는가, 어째서 또 결혼한다 하고 나서는 또 안 하고 또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가, 여러 가지 현상을, 마음에 있는 움직임을 자세히 연구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보니까 특히 서양에 가서 이 정신분석하는 걸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 한계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지난 40년 이상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법이 뭡니까? 통찰 분석 치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한계라고 나는 보았느냐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이 팔을 못 쓴다, 다리가 아프다, 또 뭐 기침을 한다, 이런 건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놔주고 이러면 되고 수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신분석 치료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치료하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는데, 첫째,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딴 교과서에 쓰인 게 아니에요. 내가 순전히 보고 깨달았는데, 무슨 과정에 문제냐면, 첫째,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너무나 오래 걸려요. 너무나 오래. 영어로 말하죠. lengthy하다 이죠. lengthy.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말은, 보통 잠을 좀 못 자고, 또, 대인 관계를 할 때 긴장이 오고, 또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고 이런 병이 왔을 적에 이 치료를 하는데 서양의 분석 치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치료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치료하는 시간이. 의사하고 환자가 한 분 만나면은 1시간 걸립니다. 55분. 한 분 만났다 하면 55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의사는 몇 사람 볼 수 있나요? 예? 최대 봤자 7명이고 프로이트는 새벽부터 봤기 때문에 9명 보셨어요. 그러니까 환자 하나 보는데 벌써 1시간 걸려. 1시간. 그러니까 의사가 죽으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전문의가 되고 그래 기껏 환자를 고친다는 게 하루에 7명, 6명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지금 산더미처럼 줄을 서 있는데 의사가 이래 하루에 6명만 보고 이러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겠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연히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치료의 비용이 또 엄청나게 걸린다. 내가 59년에 워싱턴에서 보니까 아주 신출내기 젊은 전문의는 안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다 하면 보통 한 분 인터뷰하는데 300불 받아요. 300불이면 얼마입니까? 300불이면 34만 원인가요? 한 분 약도 안 받고 인터뷰하고 나가는데 종땅, 그것도 미국도 종을 쳐더구만. 종이 1시간 되면, 55분 되면 땅 쳐요. 아까 말한 종처리가 있고, 또 처리, 말처리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 인터뷰하고도 300불 내고 또 가고, 이러니까,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물론 미국은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하나, 그래도, 문제가 되죠. 너무 가격이, 걸 하면. 그래서 자연히 매일 만나야 치료될 사람도 자연히 비용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자연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심지어 2주에 한 번 만나 이래 되니까 치료가 제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 매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비용 관계로 2주일 만에 오느라, 일주일 만에 오느라, 열흘 만에 오느라 하면은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첫째 한계점이라고 나는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걸 찾아내려고 시카고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이 큰 단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은 의사가 이래 있고 프로이드 때는 환자가 누워서 보통 했어요. 그럼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앉게 됐지만 1대1로. 그러면 의사가 마음에 떠오르는 걸 무엇이든지 말하세요 하면 혼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래 하다 보면은 효과 있게 얘기가 되겠나요? 어떻게 되겠나요? 예? 첫째는 우회적이지. 우회성이. 이것도 circumstantiality라고 그래요. circumstantiality. 한번 따라 읽어보죠. 우회성. circumstantiality. circumstantiality. 이거는
말이 빙빙 도는 걸 말해요. 말이 빙빙 돌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병이 난 원인을 탁탁 말해주고, 실은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런 말을 딱딱 해주면 좋은데, 빙빙 돌아요. 요즘 학교 가니까 왜 그리 복잡합니까? 뭐 이런 얘기에서 시작해서 쓸데없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 특징이다. 서컴스턴셜이. 알겠죠? 이것도 일면 또, 리단던트라고도 그래요. 한번 떨어져. 리단던트. 뭐 영어 시간 아니지만은 학생들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리단던트란 말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요령부덕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걸 갖다가 리단던트라고 그래요. 뭐 리단던트란 말은 예를 들어 그렇다면 집이 어딥니까? 이래 물으면은 어디라 해야 맞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대답이 맞나요? 나는 말하자면 그 종로에 있는 뭐 청운동 몇 번 집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 가려면은 버스를 타야 되죠. 그리고 버스를 타는가 싶으면 그 요새 버스가 왜 그리 복잡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가다가 남의 발을 밟는 사람도 있죠. 이래가지고 집이 주소가 어디까지 나오는데 1시간 걸려요. 그래, 1시간 후에 보면 우리 집이 저쪽에 종로 어디라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리단던트. 이것도 요령부덕으로 말해요. 어떤 사람은 노트 쓰는 것도 회답을 딱딱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예를 들면 어릴 때 마음의 상처에 대해 쓰라 하면은, 뭐, 어릴 때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어머니가 또 보찜을 싸고 집을 나가신 거, 몇 살, 이렇게 요령 있게 적어야 되는데, 계속 이 소리, 저 소리 해가지고는, 문장이 끝나질 않는 사람이 있어. 한 문장을 가지고 보면은, 한 페이지 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랬습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래 되지.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아주 그 본질로 들어가지 말고 빙빙 돌고 막 이래 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정신분석 치료라는 거는 주로 환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가만히 그냥 있는 거라. 또 있으니까 시간이 불필요한데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 또 다른 반복하기도 해요. 리피티티브라고 그래. 리피티티브. 반복하는 거. 반복. 그러니까 정신분석 치료는 환자가 자기 문제를 곧자로 얘기해주면 아주 빠른데 빙빙 돌고 뭐 왜 내가 또 저 아내한테 이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고 막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에 이 낭비가 많고 문제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의사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1시간 치료한답시고 앉아서 들으면은 환자가 뭐 어릴 때 얘기를 했다가 또 뭐 까마귀 날아가는 소리도 했다가 온갖 얘기를 듣다가 보면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신경질이 나고, 그렇죠.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정신분석 의사라 하더라도 화가 나겠죠. 같은 소리를 또 하고, 뭐, 한없이 끄니까. 뭐,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또 한 소리 또 하고, 뭐, 그만하겠습니다만은 하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치료를 감당해 준다는 거는 주변 사람, 여러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걸 예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의사가 감정이 자극돼, 감정이 생겨가지고 역전이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역전이. 카운터 뭐입니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역전이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예,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감정을 나타내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의사가 감정이 나가지고 환자를 막 때리게 돼요. 찌르게 돼요. 그따위 소리를 또 하나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소리 하려면 집에 가 들어앉았거라. 막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국립정신병원에 보니까 육군 중령 출신의 어떤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하다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로 막 때리 군대에서 아마 그래 한 번이지. 그래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자들은 예사로 얘기를 해요. 한데 듣는 의사는 죽을 파입니다. 죽을 맛이라. 이게 역전이 현상이다. 이래서 이제 말하는 세 가지는 이 정신분석 치료법이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아주 근본적 치료이면 틀림없으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는 서구 문명이 200년 전에 프로이드 때와는 지금 발전됐나요? 안 됐나요? 엄청나게 발전됐죠? 서구 문명이 발전된 것 때문에 문제가 또 와요. 한 예를 들어 그렇다면 프로이드 때는 그때를 비엔나의 프로이드지만은 영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880년 이럴 때를 서양에서는 전부 다 영국 여왕이 지배하던 그 시대라 하죠. 빅토리안 에이지라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을 말해가지고 빅토리안 에이지라 그럽니다. 빅토리아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오. 빅토리안 에이지. 빅토리안 에이지. 그러니까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있던 시절이니까 빅토리안 에이지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프로이드가 계시던 빅토리안 에이지만 해도 상당히 평화로웠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였었어요. 안정.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호랑이 담배 피울 때는 아니지만은 농사 짓고 그래도 안정될 때가 있었듯이 빅토리안 에이지의 서양은 안정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문명이 발달했죠. 특히 산업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 문명이 발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업 문명이 발달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죠? 예?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은 이걸 팔아야 되죠. 그리고 판매 전략이 또 붙어야 되고 돈을 또 막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사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산업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은 점점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누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나? 누가 좋은 집에 사나? 누가 또 끼고 있는 반지가 아주 진품을 끼고 있나? 어떤 또 아이들은 가짜를 끼고 있나? 이래서 산업 문명이 발달되는 게 오늘날입니다. 예, 또 특히 거기에다가 산업 자본주의가 더 발달해서 무슨 자본주의가 되나요? 금융 자본주의가 또 되는 거죠. 금융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
금융자본주의를 하는 거는 공장을 짓는다,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월급을 준다, 돈으로 다 주죠. 이 돈이 그 회사에만 있던 게 나라 전체, 심지어는 그 금융관계가 나라를 넘어서 미국에서 이리 오고 중국에서 저리 가고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정신없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돈 잡으려고 전부 막 돈을 따라다니는 거지. 돈을.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물건, 말하자면 상품이죠. 상품이 지배하게 되고 자연히 돈이 지배하게 돼. 돈이. 오늘날 금융 자본주의 시대는 전에 평화롭던 과거와는 달리 모두가 뭐 누가 옷을 샀다 하더라. 누구는 또 유모차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 누구는 또 무슨 집에 무엇이 들어왔다 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전부 다 상품에 쏠리게 되고 돈에 집중이 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빅토리안 시대에 비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겠나요? 예? 경쟁이 심해져요. 경쟁이 심해지고 또 경쟁이 심해질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1등 해야 된다. 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잘 되려고 너무나 경쟁이 심한 나머지 항상 쫓기는 삶을 하게 돼요. 쫓기는 삶. 쫓기는 셈. 그래, 좀 느긋하고 이런 게 없어요. 나도 기억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외정 때지만은 그때부터 사람들보다 느긋했어요. 그러면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보통 몇 시 이렇게 안 정합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 이래 정해요. 오후에. 그럼 오후가 몇 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 2시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 3시에 가는 사람. 그래도 화도 안 내고 느긋하게 모두 지냈어. 지금은 그렇게 약속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지금 몇 시, 몇 분, 어디서? 조금만 늦으면 막 신경질 내고 이래 되죠? 이게 오늘날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엄청 바빠지고 경쟁력이 심하고 환자 마음도 쫓기고 그 치료를 병원에 개시해도 어떤 사람은 시작한 지 5해 만에 언제까지 이게 낫냐고 묻고 말하자면 그러면 일주일만 더 기다려볼까요? 이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만큼 바쁘게 여유가 없는 게 오늘날 현대 사회의 특징인데 이게 정신분석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렵게 하는 게 이 사회에 뭐냐면 가정인데 빅토리안 에이지 다시 말하자면 빅토리아 여왕이 막 영향을 미치는 18세기 이때만 해도 가정이 안정되었나요? 가정이 불안정했나요? 아주 안정돼 있어. 그때는 집집마다 이혼이라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데 어릴 때 지금부터 60년, 70년 전만 해더라도 이혼했다 하면 그거는 완전히 못 살 사람으로 낙이 지키고 전 군에 이혼한 사람이 어쩌다가 보면 한 사람 정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은? 예? 지금 가정이 어떻나요? 안정되어 있나요? 어떻나요?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보면. 가정이 극히 불안정합니다. unstable 해요.
unstable, 가정이 불안정하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오늘날 시대가 빅토리안 에이지와는 달리 이렇게 빨라지고 경쟁이 심한 점도 있지만 가정도 보면은 주로 특히 부부간에 어떻나요?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나요? 갈등이 많나요? 예?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뭐 식사도 그냥 밥이나 해먹자 하면 될 텐데 요걸 무슨 요리를 하나 또 뭘 갖다 섞나 또 어떻게 하나 온갖 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 이래 가지고 결코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 의심을 하고 누구하고 뭐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 뭐 하고는 계속 또 전화질을 하고 말하자면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게 오늘 사실인데 예, 부부 갈등이 가정마다 아무 이유 없는 갈등이에요. 사실은 나도 가정법원에 43년간 보았지만은 아주 쓰잘데도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 개성이 또 강하고 절대 또 양보를 안 하네. 저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갈등이 많은데 갈등이 많으면 첫째 그 가정 속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자녀들이 아까 말한 인격 형성 교육을 잘 받겠나요? 못 받겠나요? 예? 자녀들의 정신 교육이 망가져요. 정신 교육이 망가지는 그런 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아주 모범 가정이에요. 이런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집안이 다 안정되어 있는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이 없어요. 여학교 가도 못 받아, 고등학교도 없어. 대학은 물론 없어. 아동심리학과나 이런 거는 있어도 이런 강의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는 가정이 불안정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이로 인해서 모성애가 어떻게 되겠나요? 모성애가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담뿍 먹고 아주 내가 이 세상에 잘 태어났다. 그런 모성애를 담뿍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젖을 줄 때도 조금씩 주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젖을 줄 때는 담뿍 줘야 됩니다. 젖을 배가 부르도록 담뿍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그래서 모성애가 점점 결핍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모성애까지 있어. 애정 거부.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 하는데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나가버리고 또 딴 사람이나 만나서 얘기나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손님을 얘기하다가 자꾸 돌라고 찡얼거리면은 어떻습니까? 또 얻고 있다가 획 돌려가지고 젖을 먹이다가 또 손님이 오면 획 돌려 뒤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모성애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 또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는 집안에서 젖을 주지는 않지만 뭘 하는 게 아버지입니까? 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심을 심어줘야 돼. 양심을.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늘 애한테 오냐 막 하고 막 끌려다니고 생전 꾸중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저 버르장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막 머리를 밟고 올라가고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성애도 적고
아버지에 대한 양심을 형성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버지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대결하는 에디푸스 현상이 온다고 그랬죠. 에디푸스 현상이 오면은 에디푸스가 있는 애들은 커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커서 아버지를 경멸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 말씀을 안 듣고 대학에 가면 데모를 주로 하고 또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국회에 가 있으니까 어릴 때 배안 먹지 못한 버르장머리가 국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국회의원의 90%는 에디푸스입니다. 에디푸스라서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또 먼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사람은 10% 이내고 90%는 전부 다가 지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이라. 뭐 공중부양을 안 하나 또 상대방을 갖다가 몸으로 막질 않나 생각하는 것도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오늘날 현상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프로이트 시대와 또 더 달리 어려운 점은 의사 환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사 환자의 관계. 의사 환자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나요? 믿음의 관계야 돼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도 또 특히 또 무슨 관계가 돼야 됩니까? 믿음의 관계고 의사는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관계야 돼. 권위를. 이건 의사 환자의 관계뿐 아니라 학생과 선생 간의 관계도 그래야 돼. 학생과 선생 간의 관계. 이것도 믿음의 관계가 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따르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걸 특히 의사와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갖다 뭐라고 그랬나요? 레포라 그랬어. 이 불란서어인데 영어화된 레포. 한번 따르죠. 레포인데 완전히 믿음의 관계가 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서 전부 권위를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권위를 인정 안 하죠? 권위를. 아무도 권위를 인정 안 해. 의사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또 학교 선생님의 권위, 또 전문가의 권위, 대학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가 발달했다고 해서 전부 나 잘났다로 돼. 나 잘났다. 쥐뿔도 모르는 것도 나 잘났다. 또 남이 볼 때 개나 돼지맛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도 나 잘났다. 그래서 말하자면 권위를 갖고 치료에 임해야 되는데 프로이트 시대 때와는 달리 오늘날은 치료받는 환자가 의사 보고 믿음을 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은 약을 요렇게 써주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 또 날 치료를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해주시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딴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렇게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사 환자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 또 말하자면 상대를 무시하는 관계 치료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예?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말한 다시 말하자면은 정신분석 치료의 한계성은 그 과정에도 있고 두 번째는 오늘날 사회에도 서구 문명 때문에도 오는 긴데
막상 또 세 번째, 사회는 어떠냐? 오늘날 서구 문명 속의 사회는 대개 변질되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한 거는 좋아요. 우리가 뭐 비행기만 타면 뉴욕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14시간. 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발달이 많이 됐는데, 발달된 거는 아주 좋은 일인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날 문명이 병적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병적으로 변질. 그렇기 때문에 첫째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첫째는 옛날 같으면은 사회윤리가 딱 서 있었어요. 사회윤리 혹은 진리가. 진리관이 딱 서 있었습니다. 옛날에 누구든지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다 하나 유니버설한 전반적인 도덕이 딱 서 있는 게 프로이트 시대고 그 이전의 시대인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되나? 유니버설 윤리가 살살 없어지고 전부 다 특수 윤리가 생겼어요. 특수 윤리가 지배해요. 전반적인 윤리는 없어지고, 사는 장소, 또 사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자기네들만이 통하는 그런 윤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대문의 윤리하고 동대문의 윤리, 또 화곡동의 윤리가 다 같아야 되는데 조금씩 달라요. 가보면 지하철 타는 사람 윤리, 또 비행기 타는 사람 윤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은 윤리가 점점 그 장소에 따라서 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 분화하고 특수윤리로 변했다. 그러면 전반적인 윤리를 가지고 사는 게 낫나요? 그때 윤리가 다른 사회에 사는 게 낫나요? 전반적인 윤리에 사는 게 낫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어딜 가도 특수 윤리들이 지배하지, 대학 가면 대학 문화가 있고,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에 또 하는 게 있고,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윤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한 가지 일만 쭉 하면은 다 통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같으면 진선미라고 있었죠. 진선미. 이 어느 학교에 그것이 못 돕니까? 진선미를 추구하는. 이화여대의 말하자면 못도지. 진선미. 이화여대 노래도 그렇죠. 이화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진선미. 이 딱 하면 이 목표로 쭉 나가는데, 오늘날 보면은 여기에 가면 이거, 저기에 가면 저거. 논리와 윤리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가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구에게다 통하는 윤리일 뿐 아니라 정태적이었었어요. 별로 움직임이 많지 않았는데 비하야 오늘날은 점점 동태적이 됐어. 동태적. 그때 맞춰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행동하는 거, 또 동대문 시장 바닥에 가서 행동하는 거, 지하철에서 행동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동태적이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살기가. 따라서, 프로이트 시대는 대인 관계가, 안정되고 오래 갔어요.
그 친구, 한 번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친구라. 옛날은. 근데 오늘날도 그렇나요? 오늘날. 오늘 어제 아주 그럴 수 없이 친한 사이인데 오늘은 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 보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볼 때는 어떻나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예? 어때? 생각은 어떤 거? 믿고 있다가 보면 당해요. 이게 오늘날, 문명이 발달된 후의 사회다. 인간들이 모두가 약삭 빠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자연히 이런 현상이, 대인 관계가 아주 순간순간마다 바꿔지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순간을 관계라. 이제 말씀드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는 근본 치료임에는 틀림없고 가장 과학적 치료임에는 틀림없는데 이제 말한 크게 말하자면 세 가지로 해서 말하자면 이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이거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를 나도 여기서도 느끼는 게지만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돼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 이제 해서 곧 끝나려고 의사는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나요? 저항이 와서 안 와요. 뭐 안 오는 것도 자유는 자유인데. 그 처음에 우리가 몇 번 연락은 합니다. 연락을 하긴 해도 더 이상은 안 해요. 한 두 번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한 1년 보면 엉망진창이 돼서 와. 와가지고 어디 딴 데 입원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오는 거지. 그 왜 그러냐? 현대 사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느긋하게 임하지 않으면 이 치료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에 자연히 한계점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볼 때 나도 세계 학회에 여러 번 나가보고 뭐 워싱턴, 런던, 또 아테네, 함부르크, 부다페스트 온 데를 돌아다녀 봐도 정신과 의사들이 과거처럼 정열을 가지고 치료하지를 못하고 있어. 과거라 말은 1960년대까지. 그때는 아주 열심히 치료했어요. 미국 가도 아주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고 이게 뭐 되겠나 막 이런 식이고 뭐 안 되니까 환자는 오가니까 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무슨 치료를 한다고 그랬나요? 약이나 지어서 조금 이게 잘 잤습니까? 그러고 잤다 하면 약을 주어서 한 달 먹다가 오시오. 그럼 한 달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지만은 주로 잠을 자요. 잠을 자고 또 타러 왔다가 또 약 벌써 앉기도 전에 처방은 나와요. 처방은 나오고 그거 타가지고 또 보름 만에 또 오고 그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료가 안 돼요. 안 되고 하니까 대학병원에 오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개인병원에 안 보이는 사람은 기도원 비슷한데 안 보이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오늘날 아마 우리나라 치료도 몇백만 명 될 텐데 내가 일일이 다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짐작컨대 90% 이상은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서 한없이 떠내려가요. 나중에 바닥까지 떠내려가듯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정신분석 치료라고 하는 근본 치료법이 생겼지만은 막상 임상 응용이 어렵게 됐다. 뭐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로 뭘로 하나요? 약물로 돼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약물 들어가 앉으면 조금 얘기 들어보기도 어제 잘 갔습니까? 이래 하고는 그 다음에 약 쳐. 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이 좀 많지 그 대신 많죠? 한 주먹씩 가져오죠. 집에 가서 잤다가 또 뭐 대낮까지 늦게까지 자는 사람 이런 또 부시시 했다가 또 가면 또 약 타가지고 그러다가 약의 양이 점점 많아져.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정 안 되면 입원하시오. 그래 만성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3개월, 6개월 또 들어앉았다가는 또 퇴원했다 하면 약을 또 먹고 또 나중에 보면 다시 입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306호인가 5호인가 305호서 지금 5년째 입원하고 있다고 모 씨가 나한테 전화가 늘 온다고 그랬죠. 네? 그 대신 그냥 전화가 아니라 콜렉트 볼로 나는 오늘내라 전화를 뭐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걸 받아가지고 도움이 되질 않겠어. 그 들어앉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때문에 현대 정신치료는 현재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아주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상한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는 걸 깨달은 게 내가 한 40년대 1959년에 벌써 깨닫기 시작했고 세브란스 있으면서 내가 동국대학에 강의를 먼저 나가면서 불교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유교 또 하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 안 되었으니까 정치학 국제정치학 또 마르쿠스주의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라는 그런 몇 차례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서양 문명 속에 병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랬죠. 서양 문명은 극도로 발달했어요. 지금 발달했는데 안 죽을 사람 죽을 사람도 안 죽고 그래 안 죽 뭐 암도 웬만하면 고치래. 그렇지만은 정신에 관한 하는 벽에 부닥쳐서 지금 어려운 현상에 병이 전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일찍이 깨닫기도 했지만은 서양 정신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동양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서양의 정신 분석 방법론에 동양 정신을 합치는 것이 우리 여사부는 치료다. 이렇게